자, 고려 후기에는 이 신흥 사대부에 의해서 새로이 유학인 성리학이 수용되었다. 자, 검문 세족의 횡포와 불교의 폐해는 신흥 사대부로 하여금 새로운 지도 이념을 모색하게 했는데 때마치 원을 통해서 좋은 성리학은 그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것이다. 자, 성리학은 성의 주자가 완성됐던 것으로 원래는 한당류의 훈과학적 유학에 대해서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인간의 신성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신유학이었다. 자, 이 성리학은 송이 멸망한 후에 원에서 성행했는데, 자, 이때 원에서 성행된 그 성리학은 주자의 그 성리학이 아니라 허영의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영의 성리는 보통 거경국리라고 하잖아요. 예. 이 거경을 강조하는 거죠, 거경. 그래서 인제 실천적인 측면을 상당히 강조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소학이라든지 뭐 주자가래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인제 강조했다. 그래서 국리는 인제 뭐냐면 인제 약간 이제 형이상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요거 잘못하면 이제 뭐 그 하이론 같은 것들을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원나라는 몽고족이 지배했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허용의 성리학을 수용했다. 그래서 성리학이 간학화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 명나라 때도 이제 성리학이 간학화됐다고 얘기하는데 명나라 때 간학화된 성리학은 주자학이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제 성리학 자체 안에 여러 파들이 있는데 지금이야 인제 성리학 주작으로 연결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제 성리학 안에서도 주작 외에도 여러 파벌도 있었거든요. 그중에 허영의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허영의 성리학은 주작을 좀 재해석해 가지고 거경 축을 이제 강조하는 성리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송이 멸망한 후에 원에서 선행했는데 이것이 당시 고려에 전래된 거다. 그러니까 인제 허영의 성리학이 전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고려는 이미 무신난 후에 심성화된 선종을 의 흥룡으로 성리학의 수용에 터전이 마련되어 되어 있었으므로 그것이 용이하게 전파될 수 있었다. 자, 이 성리학은 충녕왕 때 안양이 처음에 소개되었고 그 후 백의정이 직접 원에 가서 이재영과 박충재에게 전수하였으며 그다음에 인제 그 고려 말 2 세기 이종인, 정몽주, 길재, 건근, 정도전이 이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인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당시 그 충성왕이 만든 망건당에서 그 당시 인제 성리학자들과 교류를 했죠. 예, 요것도 인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려에 이제 수용된 초기의 성리학은 본래 성의 주제학이 원에서 한 차례 걸려짐으로써 형이상인 측면보다는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허영의 성리학이죠, 허영. 주자 해석을 재해석한 부분이다. 거경적인 측면에서. 게다가 실존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때 이제 우연적인 어떤 이기론에 대한 사변적인 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대신에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실전적 기능을 수용하여 주자의 실천 덕목인 책인 송학이 존중되었으며 또 예속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자가에도 채용됐다. 이 송학과 주자가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채용됐다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허영의 성리학을 도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자의 정통 성리학을 인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쪼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인 거고요. 자, 그러다 고려의 성리학도 점차 그의 철학적 이기론에 대한 심도가 더해졌다. 처음 이색은 불경의 인제 그 적을 가지고 그 당시 성리학이 말하는 그 태극으로부터의 생성론과 대학과 중용의 인제 경까지 포괄함으로써 그 불교 철학의 성리학책을 이해하는 한계를 보였고 정확한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래서 인제 요거는 그냥 '요렇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또한 동방 이야기의 조라고 불리는 정몽주의 저술 중에서도 이론적인 배분론이나 이야기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랬던 것이 고려 말에 인제 정도전이 불시작변에서 본격적 이기 철학을 전개하고 있어 이러한 발전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인제 그 뭐 성리학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은 입장에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여기에선 처음에는 이색 단계까지는 성리학의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 이해를. 그래서 인제 주로 인제 뭐냐 거경 측면에만
요걸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도전 단계까지 들어오면 이 불시작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인제 불교의 사상을 비판하거든요, 교리 같은 것들을. 그럼 뭘 비판을 가지고 비판하냐면 성리학적인 어떤 이기론 가지고 비판해요. 그럼 이기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 철학을 어느 정도 요게 받아들인 단계야. 그래서 앞에 이색 단계까지는 저도 인제 뭐 소확인이 주자가니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잘못 받아들인 측면이 많은데, 자 이때 이제 정도령 단계에 들어와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주자의 어떤 원래 오리지널 주자 철학을 쪼금씩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기 철학을 가지고 불교 사상을 비판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 단계 뭐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이 주자의 철학을 완벽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주자의 이기는 요 단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리학의 수용에 이제 영향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종래에 홍구학적인 어떤 유학에서 철학적 유학으로 변함으로써 새로운 사상 체계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이는 유골구체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인제 있고, 지금까지 이제 고려의 유교는 정치 이념으로 채용되어 종교로서 불교 공존할 수 있었으나, 인제 신유학인 형이삭적 철학의 변화에 따라서 양자는 충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불교적 세계관과 유교적 세계관이 인제 뭐냐면 그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뭐 홍구학에서는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신유학에서는 이유와 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자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가 그렇다고 설명하니까 불교도 나름대로 세계를 운영하는 원리가 있었죠. 뭐 업이라든지 뭐 이 등등.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에 정도전 등 성리학자들은 불교를 인륜에 어긋난 도라고 하여 불교 자체를 공박하여 불교에서 어 유교도의 교체를 초래했다. 자, 이와 함께 고려 후기 때 성리학이 받아들여 기존의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 사상이 쇠퇴하고 새로운 사상체계인 유교가 흥명하게 되는데, 이때 유교는 이제 성리학의 유교죠. 예. 그래서 이제 유불교체와 관련돼 갖고 이렇게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인제 여기에서 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배불론하고 인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볼 텐데, 자 요거 관련된 내용, 이제 뿌셈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성리학을 수용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배불론 관련된 내용을 뿌셈에서 한번 찾아서 좀 볼게요. 예. 자, 531 페이지 펴 볼게요. 자, 송대 성리학의 특징해 가지고 송대 성리학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넘어가고 원대 성리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원대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주자의 성리학을 좀 약간 새롭게 해석해서 뭐냐면 만든 허영이 위에 간학화됐다는 거예요, 허영. 그래서 허영의 성리학 관련된 내용. 올때 보통 이제 원나라에서도 성리학이 간학화되는데, 이때 원나라 때 간학화된 성리학은 주자의 그냥 정통 성리학이 아니라 주자의 성리학에 새로운 해석을 가한 허영의 성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인제 마지막 요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여기부터 볼게요. 그래서 인제 원인종 때는 과거 시험 과목에 주자 성리학이 들어감으로써 성리학이 학대에 보급되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원나라 때도 과거 시험을 시험 봤으나 물론 과거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죠. 예. 그렇지만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그때 시험 과목에서 주자 성리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권문세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원나라 과거 시험을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작을 익힐 수밖에 없었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허영에 의해 간학화된 원대 성리학은 성리학의 여러 계열 가운데 주작을 중심으로 했으며, 궁리보다는 거경의 수기를 앞서서 실천적 윤리 측면을 매우 강했다. 자, 그래서 인제 앞에서 했지만 주작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새롭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허영은 궁리보다는, 주작은 궁리가 강한데 여기는 허영의 성향 거경이 강한 거야. 그래서 주작을 새롭게 해석한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반면에 사변적 형이삭적 측면이 약했다. 이 궁리가 약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들이 되게 약했다라는 거야, 철학적. 그래서 보통 인제 우리가 고려시대 때 성리학을 초창기 때 받았던 허영이 받아들인 성리학이고, 시간이 지나면 정도전 단계에 들어가면 주자 단계의 인제 어떤 철학적인 요소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인제 이 정도전 때에 들어가면 원명 교체기다 보니까 명나라가 그 당시에 주자학을 간학화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 때 간학화된 성리학은 허영의 성리학이지만, 명나라 때 간학화된 그 성리학은 주자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인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요 부분이. 예. 자, 그래서 인제 원대 북방에서 허영이 중 등이 중심이 되어 간학화된 주자 성리학 계열이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했지만, 남방에는 육구연의 상당히 큰 비중을 줬다. 육구연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뭐냐면 양명학의 선조기도 하죠. 예. 그래 갖고 이제 육구연의 심증리 사상이 그 뭐냐면 그 양명학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볼 수 있듯이 남방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육구연의 상상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요건 그럼 육구연의 상상은 성리학이 아니냐? 성리학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자체가 리와 기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여기 육구연도 리와 기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주작부터 해 갖고 여러 파들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육구연 그 관련된 상상학 관련된 내용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나중에 주자의 이제 그 정통 그 성리학이 그 이제 일반화되면서 주자학이 성리학이 돼 버린 거야, 지금 인식은. 그렇지만 성리학 안에는 여러 이렇게 파별이 있었고, 우리가 양명학이라고 나중에 이제 따로 분류한 그것도 넓게 보면 성리학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럼 우리나라의 성리학 전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송에서 발전한 성리학이 처음 전래된 것은 인종 전후 때다. 자, 요때 이제 성리학은 인제 주자의 성리학이 아니라 인종 때니까 이제 북송 때죠. 그러니까 이제 요땐 이학, 송학이라고 부르는 것도 인제 성리학의 넓은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리학이 꼭 주자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리학은 어 얘는 큰 범위가 있고, 주자학은 그 안에 있는 작은 범위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자학을 성리학으로 그냥 인식되고 있다라고 전제해서 보셔야 돼요. 예. 당시 고조에서 송해 서적들이 수집돼 인제 들어왔는데, 이 서적 가운데 성리학 관련된 저술도 있었고,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의 제명에는, 기숙사 명에는 솔성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대중 같은 성리학자들이 특별히 중요한 중용의 용어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종 때 이 왕의 임석하에 행해진 중신들의 경정 강론의 분위기가 가르쳐 상강 오륜의 가르침과 성명 도덕의 도리가 있어 마땅히 가득 찼는데, 성령이라는 말은 대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송학 이학, 그러니까 성리학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 보면 되겠죠. 자, 그러나 이때 수용된 성리학은 그 뒤에 발전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자, 역시 우리나라의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원을 통해서였다. 고려는 주로 원을 통해서 북방 지역에 그 성리학을 수용했다. 그 성리학은 이제 송대 성리학이 아니라 원대에 상당히 번영된 거다. 앞에서 주자 성리학이 번영된 허영의 성리학이 도입됐다. 예, 주자 성리학의 새로운 버전, 것이 허영의 성리학인데 그걸 받아들인 거죠. 자, 안양은 충녕왕 때 성리학이 처음으로 고려에 소개했으며, 주자에 대한 추모 존무의 뜻을 표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호를 해연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백의정과 건부에 의해서 성리학이 확산됐다. 자, 원나라 제가 응시에 목표하는 고려인들, 그리고 사신왕래의 일환으로 왕복하는 학자 관료들에서 성리학은 광범위한 계층으로서 알려져 있었다. 자, 성리학 수용과 관련돼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만건당의 설치다. 이 충성왕이 인제 대도에다 설치했던 것이 만건당인데, 만건의 책을 보자 쌓아 놨다고 해서 만건당이라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앞에다가 이재현이 인제 하락을 했는데, 충성왕이 원도에 만건당을 설치하고 조맹구, 요수, 우집, 연봉, 호영, 홍영, 원명성, 장혜원 같은 원나라 문사들과 이재현의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 만건당의 고유한 문사들은 허영 계열도 있었지만, 강남의 주육학회, 그러니까 이제 주육학회라는 것은 주제학과 육교원의 학문을 조화시키는 또 성리학의 한 학파예요. 예. 그걸 주장한 오진 계열도 있었다. 자, 이재현은 이들과 고려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자, 이재현은 두 차례에 걸쳐 지공고를 지내면서 시험 감독관을 지내면서 이국이나 최용감, 윤택, 안보, 백문보, 이색 등등의 급제자를 배출시켰다. 자, 요때 이제 지공고이니까 이게 문화생들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주 문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게 이재현하고 얘네들이 자주 문생 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리학인 이세기 이뤄서 성균관에 본격적으로 간입했는데 이때 이제 이세기 일종의 성균관의 대학 총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성균관 장으로서. 그래서 이세계 그 밑에 인제 정도전이라든지 정몽주라든지 그 이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세기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이세계에 어떤 영향을 있었던 인제 사람들이죠. 물론 인제 뒤에 보면 인제 뭐 정도전은 이색 공격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자, 공민왕 16 년에 성균관에 중수하면서 이색을 대사성으로 삼아 국학중흥을 중흥의 위협을 맡았으며 당대 최고 학자인 김구영, 정몽주, 그다음에 박상추, 정몽주, 박상충, 박이중 등등 정도중 등을 학관에 임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충무국 4년에 사서가 가고 과목을 획득된 것. 자, 이 사서라는 것은 성리학에서 상당히 중요시 한 과목이죠.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걸 사서라고 하는데 왜 사서를 중요시 여기냐? 제가 전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유와 기라는 그 개념이 이 사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경보다 사서를 더 중요시 여겼고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인제 그 주자는 사서를 묶어 가지고 이제 주를 새롭게 붙였죠. 이게 사서 집주죠. 예. 자, 이렇게 있고 당시 이제 사서 집주를 통해서 성리학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과거 과목에서 사서를 택한 것도 성리학의 뿌리를 이 내리는 데 일조했다. 자, 고려의 성리학은 원의 수도를 통해 전래되었지만 당시인들의 이해에 머물지 않고 성리학의 원류인 남송 성리학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충성왕 원년에 신서적 1만 권을 가지고 1만 권을 중국 강남 지방에서 구입하고 충수학 6년에 충성왕이 이재영, 권한공과 함께 강남을 여행한 것, 성동행 정동행성 유학 정동행성 유학 재교사 간원 가운데 남성 출신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사실 등은 남방의 신유학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고 남방의 신유학도 꽤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게 남방의 신유학 관련된 내용은 정통 그 뭐냐면 그 주작도 있을 수 있고 앞에서 인제 얘기한 오진 계열 같은 그 계열도 있죠. 여기 인제 어디야? 여기 주육학계 같은 계열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육구연의 계열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통해서 인제 초창기 때는 허영의 성리학을 통해서만 이해를 했는데 이때는 인제 점점 남방 성리학을 특히 이제 주자 성리학 같은 걸 정통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궁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이익이나 뭐 철학적인 논의를 인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인제 점점 이걸 바탕으로 불교 이론까지 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성리학을 교양으로 하는 신진 사도들은 중앙에 진출하면서 불교 폐단을 지적하거나 불교의 개혁 내지 확파를 주장했다. 그래서 그들은 경세론을 가지고 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인제 참여했다. 충성왕 때 개혁 정책을 시도했으며 특히 이 충무광 때 정치도관을 설치하고 했죠. 그래서 충무광 때 인제 뭐냐면 이후부터는 우리가 인제 신은 유신이라고 하는데 신은 유신은 철저하게 성리학자다. 물론 이제 뒤에 인제 뭐 16 세기 때 성리학자들 입장 올 때는 좀 약간 마바리도 좀 배웠던 성리학자지만 앞에 있는 그 당시 인제 그 성리학자보다는 좀 더 성리학에 치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충무의 정치도감을 설치하고 공민왕 때 전민변종도감을 세워서 개혁을 도모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개혁을 추진한 무렵 성리학을 수용한 사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했고 때때 정책을 건의하기도 했으며 직접 개혁 정치에 참여하기도 했다. 자, 이들은 성리학의 천리 인육설, 공사론의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공권력의 강화와 공적인 정치 운영을 지향했다. 특정 귀족층의 사권력 행사나 사적인 정치 운영을 배제하고 공적이고 합리적인 정치 운영을 모색했다. 그래서 도덕적 교화를 강조하는가 하며 제도 개혁을 주는데 다 이게 성리학에서 강조한 내용이잖아요. 자, 고노발 이제 신흥 유신들의 견해 및 주장은 정치 갈등의 견해 두 계통으로 나누는데 특히 인제 앞에서 언급한 사전 해결 관련된 내용에서 두 가지 견해가 있죠. 현존하는 사전에 인제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생기는 폐단을 제거하자는 주장을 했고 이는 꼭
사전상의 점유상의 분쟁이나 농민 수치 가중을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가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거기에 폐단만 개선을 하자. 개선하자. 이 사람들은 이제 온건계합파 같은 사람들이고 대표적인 이색 같은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인제 또 이들은 고려 왕조의 인제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법당이라고 또 해요. 이 사람들 구법파라고. 예. 그리고 인제 이 사람들은 되게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면 배불론을 이제 주장하죠. 배불론. 음. 배불론. 배불론이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불교의 폐단만 이제 비판한 거야. 불교 교리 자체는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불교의 폐단만 이제 인정했던 사람들이 이 온건계합파 사람이고요.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인제 그 또 급진계합파들은 좀 더 나갔죠. 이는 허전 현재 사전 일부를 폐지하고 사전을 재분배하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제 뭐냐면 급진계합파들. 이고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 얘네들은 인제 신법파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제도와 그 뭐냐면 법을 만들자. 그러니까 유신 지정이라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유신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메이지 유신만 생각하는데 유신이라는 의미가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신법파들이 이제 있고 그 신법파들은 여기 배불론에서 넘어서 불교 교리를 인제 뭐냐면 비판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불교 고리를 비롯한 척불론을 이제 주장을 하죠. 예 척불론. 이 척불론이나 이제 배불론이나 크게 구분 없이 얘기는 하는데 좀 더 이 척불론이 배불론보다는 좀 더 약간 뭐냐면 좀 강경한 입장이에요. 예. 이렇게 구분 없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좀 강경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자는 사전 개선론, 후자는 사전 개혁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려 왕조의 타도, 신앙적 건국과 연결된 문제다. 자 불교에 대한 양자의 견해차를 보인다. 전자는 좀 이색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불교의 사회적 경제적 폐단은 인정하되 부처의 성인으로서 위치와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긍정한 반면에 후자는 불교의 사회 경제적 폐단뿐만 아니라 불교의 정치 사상적으로 아무 쓸모없고 오히려 폐가 되고 오랑캐의 종교를 규정하면서 척불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인제 뭐냐면 불교 교리까지 비판하죠. 그 성리학적인 철학에 입각해서 이기론에 입각해서 불교 교리를 비판해요. 불교 교리. 요 관련된 내용이 정도전 관련된 내용이 이런 불교 교리 비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인제 그 뒤에 기출 문제 분석해서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예. 그 전자는 왕조를 유지하는 구법, 고법을 중시하는 구법파 유신이고 이들은 고려 왕조의 제도와 이런 문물 제도를 계속 유지하자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체제 변화가 나아가 역사혁명까지 이제 도모하는 신법파 유신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색이고요. 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이죠. 예. 그 이색이 예전에 인제 학장할 때 정도전 그 밑에 교관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 볼 때는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좀 이게 스승뻘이고 얘가 제자뻘이거든요. 근데 정도전의 이색을 막 공격을 하죠. 막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그에 반해서 이 정도전하고 정몽주는 사이가 좀 좋았어요. 뒤에 이제 갈라졌긴 했지만 사이가 되게 좋았고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정몽주 때문에 그 소개 때문에 만났거든요.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정몽주하고 이제 사이가 갈라졌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도전이 죽일 만큼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인제 애증의 관계였는데 나중에 인제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속으로는 이방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것 같아. 비록 생각은 다르지만 예전부터 중마고였던 친구를 그 새파랗게 어린 놈이 이방원이 죽여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있고 자 이들은 우왕 차상대 폐위와 공양화의 옹립 등 일련의 사건 속에 입장을 달리하면서 충돌했다. 결국엔 이색이나 이승인, 정몽주 같은 구법파 인물은 고려 왕실 유지하려다가 결국엔 조선의 건국세에 의해서 제거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543 페이지 잠깐 펴 볼게요. 자 배불용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인제 관련된 불교 폐단 비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 앞부분은 그 이제 좀 해심이나 인제 이런 건데 요거부터 읽어 볼게요 여기. 예.
자, 무신단 이후에 문인들이 난을 피해 상중에 들어가 승려가 되는 예가 많았으며 그런 양상은 무인 집권기 때 지속되었다. 불교계의 새로운 신앙 결성 운동에서 유학자 출신의 승려들이 중요한 목을 담당했는데 수선사 제2의 주법이었던 회심은 사마시에서 합격했지만 출가한 후에 진우를 계승해 가나선법을 크게 뭐냐면 진작시켰고 최시정권의 두터운 후원 아래 수선사 지위를 확고하게 다져놓았다. 회심은 사마시의 자주였던 참전 최홍융에게 보내는 길에서 그 이름만 생각하면 불교와 유교가 아주 다르지만 실제로 알면 유교와 불교와 서로 다름이 없다. 유불치론을 주장했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예전에 한번 기출에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 물론 이제 유교와 불교가 도는 다 있지만 불교가 주요한 도가 있고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가 중요한 도가 있고 유교는 좀 약간 주변에 있는 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긴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요새 백년사를 계승한 천인과 다음에 천책 모두 유학자 출신의 승려였다. 그래서 이제 천인은 일찍이 국자감시에 합격했고 성균관에 입학했으며 천책 또한 예부시에 합격했던 인물인데 이들은 백년사를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자, 불교 폐단의 비판을 볼게요. 자, 유교와 불교의 공전, 그리고 유교와 불교의 교류는 고려국의 성리학이 전래되면서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됐다. 자, 불교계 자체가 사회 경제의 병폐를 불러일으켰고 고려후기 때 이제 불교가 상당히 타락했죠. 사원전이 확대되고 정경 유체가 심화되면서 막 이제 그 가전주의도 행해지고 자 이런 걸 이제 이런 배경 아래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사상적으로 새로운 모색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현실이 문제가 됐다. 너무 인제 병폐를 일으키고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죠. 불교계의 문제는 성리학자 여러 방면의 비판에 배불련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배불련 내용은 사람에 따라 이제 상당한 편차를 받고 편차가 있었다. 성리학은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중국에서 배불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당 중엽 때부터고 송대에 들어서는 더욱 격화되었다. 송대 신유학 형성의 주축이 되었던 유학자 대부분 불교 사상의 전반에 걸쳐 통렬하게 비판했고 또 이들도 불교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비판을 할 거 아니야. 알아야. 예. 자, 충렬할 때 원을 통해 성리학이 전래되면서 종래 유불 관계가 변화하는 필연적이었다. 새로 전래된 성리학은 주자학 중에서 우주론과 이기론과 거금 위주의 실천적인 어떤 학풍 그 그러니까 우주론적 이기론보단 거경 위주의 하는 실천적 학풍이었음 감안할 때 불교의 실천 윤리와 현실 피해를 비판하는 건 당연했다. 그래서 성리학 전대 초기부터 불교의 비판이 제기됐고 그거는 점차 고조되면서 불교 배척 운동이 됐다. 근데 요게 때 초창기 때 불교 비판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로 불교의 병폐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 교리를 이제 뭐냐면 비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뒤에 인제 그 두 번째 단락을 건너뛸게요. 예. 그 불교의 현실적 폐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한 공민왕 때부터다.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 관료들은 불교의 폐해와 그에 대한 이제 대책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고 이색은 그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자, 그는 공민왕 원년 왕에게 올린 상소를 통해 오교 양종의 무수한 사원과 승도가 이익을 추구하는 비유한 집단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그것의 폐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도처제 확립과 창사의 억제를 건의했다. 그러니까 독처제 하면 불교 승려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발행한 증명서라고 생각해서 조선시대만 연상을 예전에 억불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실제 독처제는 고려시대부터 발급된 거야, 고려시대 때. 예. 물론 의미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도처제 확립인데 아마 이때는 인제 조선시대 의미를 인제 해석해서 불교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인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색이 비록 불교의 폐해와 그에 대한 대책을 말하고 있지만 그 논조는 매우 온건한 편이고 불교의 사회경제적 문제만 지적했지 그래서 불교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면 또 이색 또한 개인적으로 보면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볼 때는 뭐 성향을 이제 하면서 왜 불교 신자가 될 수 있냐는데 유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유교를 이제 믿으면서도 불교를 이제 신봉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면 기독교도 믿을 수 있고 천주교도 믿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는 젊어서 불교 교단의 폐단에 매우 비판적이었지만 불교 승려와 무장을 매개로 고유하면서 차차 선을 사상을 매료되었다.
이제 우한 후반에 선회에 더 심취한 반면 당시 불교 교단이 보여준 경제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는 되게 침묵을 일관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만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척불론의 전개인데 자 배불론 중에서도 인제 더 한 건 나가서 아예 이제 불교 교리를 까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정도전 같이. 이런 사람들을 인제 척불론이라고 해서 따로 인제 묶어서 어 보는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인제 보면 백문보라든지 그다음에 건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리학적인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인제 불교를 깠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각자 읽어 보시고 쭉 넘어가서 뭘 보냐면 정도전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지막 줄부터 읽어 볼게요. 공양한 3년 5월 김자순의 상소를 필두로 김초, 허응, 정도정, 정총 등의 이 척불 상소들이 이어지면서 불교를 통렬히 비판했고 그때 이제 공양왕이 이제 숭고를 인제 했기 때문에 비판을 했죠. 이때 박초는 불교 자체를 완전히 배격한 한편 현실적으로 철저히 척불을 주장하여 승려를 한속시켜 군족을 늘릴 것 그다음 상원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할 걸 제기했다. 특히 정도전은 조선 태조 7 년에 불시작변에서 불교의 주장을 종북별로 인제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철학적 차원에서 불교교를 비판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인제 뭐냐면 정도전의 불교 비판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때 나왔던 사전은 불시작변이 아니라 다른 책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렇지만 인제 정도전의 배불론, 척불론 하면 불시작변이 제일 유명해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상봉집은 정도전에 인제 썼던 그 책들을 묶어서 만든 그 책이에요. 문집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상봉지 겉 국원에 불시작변이 실려 있는데 불시 윤회설, 인가설, 신성볼, 불시의 자비, 지옥설, 하복설 등을 다 비판해. 이걸 이제 가서 불법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불을 섬겼다고 하늘의 분 신뢰를 들면서 끝으로 불교를 이단이고 배척한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배불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인제 그중에 인제 제일 그 윤회설 같은 것들을 인제 깠거든요. 어떻게 까냐면 이건 인제 제가 예전에 누가 도열 선생님인가? 그 선생님 강의 듣고 인제 얘기를 해 드린 건데 자 윤회설이라는 것은 인제 계속 어떤 생명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도는 거 아니에요. 전생 그 전생도 있고 인제 현생도 있고 다음에 생도 내생도 있고 이렇게 도는데 그러면 돌면 한 명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돌면 이제 그 뭐냐 생명의 수가 일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10,000명 있건 20,000명 있건 하여튼 10,000개, 2만 개 등 생명의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인제 그 뭐 쥐새끼라든지 뭐 하여튼 나비라든지 등등 보면 여러 생물들 보면 알을 수만 명이 낳거든. 수백 개. 그 수백 개 수천이 또 살잖아. 그럼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한 명이 이게 뭐냐면 다음 생에 뭐 쥐새끼로 태어나든 나비로 태어나든 인간으로 태어나든 하는데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많은 숫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 전생이 무엇인가. 어 만 개면 만 개만 늘어나야 되는데 만 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수십 개 만 개가 뭐 10만, 100만 요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에 대해서 9만 뭐 그 90만 요게 인제 새롭게 생겼는데 요거는 애들이 전생에 없을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까는 거야. 예. 그다음에 인제 뭐 윤회에 보면 이제 귀신은 어딨냐 뭐 하면서 귀신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막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사관에 의하면 5 대까지만 인제 뭐냐면 4 대까지 어 귀신이 있다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귀신이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윤회하고 막 떠들고 다니면 귀신들만 세상에 가득 차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 관점에서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그 신앙 그 유신들 정도전이 인제 불시작품을 통해서 이런 걸 깠다. 그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것이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있고 그에 대해서 인제 불교 측 대응은 거의 없었다. 다만 인제 혼수한 사람이 인제 호법론을 강행해서 뭐 이걸 그 불교계 입장을 대변했다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러니까 고려 말기 때 불교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그래서 조선 건국 이후 성리학이 정치 사회적 기본 이념이 정착되면서 불교계는 이제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 없는 상황에서 자족을 유지해야 됐고 승려가 배출된 속인 가문의 위치는 크게 하락됐고 승려들의 사회적 처지는 낮아졌으며 그들의 사상적 수준은 높은 교수를 제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이제 엘리트 계층들은 이제 성리학자가 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성리학자가 되는데 나머지 인제 사람들이 인제 그 약간 좀 이성권 애들이 승려가 되다 보니까 불교 교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원도 또 잘 해 주니까. 예. 그래서 인제 고려 시대 때 그 불교 내용을 그냥 재탕하고 삼탕하고 그 당시에 물론 왕 시대에서도 지원을 해 줬어요. 예. 사원전이 있었죠.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했지만 그에 예전에 고려 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이 축소됐고 그래서 인제 보통 여자들이 인제 와서 인제 불교에 많이 기이해 갖고 많은 시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제 여자들에 의해서 운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요. 다시 인제 여기 보겠습니다. 한국 통론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역사학의 발전인데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 고려시대 때 역사학 관련된 내용은 뭐 삼국사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삼국유사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동명왕평 있죠. 동명왕평도 시험 나왔죠. 그리고 제왕옹기도 예전에 단독된 그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언급됐었고요. 그래서 특히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그 통론뿐만 아니라 푸셈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푸셈 자료를 보고 그 구특강 내용도 좀 읽어 볼게요. 구특강이 그 사학사 부분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학사 부분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학사 관련된 내용은 구특강도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요것도. 예. 그래서 인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고려는 이미 전기 때부터 유학이 발달했다 해서 유학은 상당히 이제 역사를 강조하잖아요, 기록을 강조하고. 당연히 유교적 역사 서술 체계가 이제 정립되었다. 그것은 편년제의 실록 편찬에서 비롯해서 기전체로 완결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고려 왕조에서도 실록을 편찬했어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지금 네 그 실록을 편찬했던 기록이 남아 있지만 실록 자체는 지금 소실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7대 실록이라 해 가지고 현종 이전에 이제 실록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제 알려졌잖아요. 근데 여러 책들을 보면 실록 편찬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7대 실록 외에도 고려 왕조 전반기에 거쳐 가지고 실록이 편찬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조선 왕조 때 실록이 편찬됐던 것도 고려 왕조 때 실록이 이렇게 편찬됐던 그 노하우가 조선 왕조에 전수돼 갖고 실록을 인제 계속 조선 왕조 때도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편찬되는 거죠. 근데 기록에는 7대 실록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제 그 후의 실록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7대 실록 자체도 그 거란족이 쳐들어올 때 한번 불타 없어졌다가요. 다시 만들어졌다가 이것도 나중에 인제 조선 중기 때까지만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제 임진왜란 때 없어졌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하여튼 이런 7대 실록과 뭔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여러 실록들은 그 후에 인제 고려사 조조 이런 것들을 이제 편찬할 때 1차 사유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보겠습니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으로 많은 역사 기록이 개경에서 불타없었으며 태종 때부터 목종까지 7대 신록이 인제 뭐냐면 항주당에 의해서 편찬되었고요. 이 항주당은 인제 어떤 사람이냐면 신라계통의 육두풍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흥룡 10주를 많이 조작했다. 왜냐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제 설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종 때 방인영이 고국록을 이제 저술했고 예종 때 이제 건근이 예로부터 내려온 편제통보의 속편을 이제 만드는데 편제통보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고 지금 남아 있지는 않지만 고려사나 고려사 조도에 많이 좀 인용은 돼 있거든요, 초창기 때. 이거 아마 고려 초기 때 만들어진 건데 주로 이제 고려의 왕실을 미화시키는 내용들이 되게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제 고려사에 많이 인용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 당나라 고려의 조상들이 뭐 당나라 숙종의 자손이라는 등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적어 놨는데 자 하여튼 그에 대한 속편을 만들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속편년 통제를 지어서 편년체 역사 소설을 발달시켰다. 편년체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간에 따라서 연대순에 따라서 이제 서술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인종 때 기전체인 삼국사기가 편찬되면서 역사 서술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삼국사기는 기존에 인제 여러 책들을 흡수해 가지고 편집한 사료죠. 예. 이 삼국사기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1145 년에
김부식이 왕명에 인제 받아서 편찬한 기전체 정서로서 현존하는 최고 사서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역사책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 남아 있지는 않죠. 예.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역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되게 오래된 역사책이 삼국사기예요. 기존의 그 역사책은 나와 있었지만 이제 사라졌고 없어졌고요. 예. 그 삼국사기는 그 예전의 역사책들을 1차 사조에 읽었고 쓰여진 2차 사조죠. 근데 학계에서 그 기존의 사료가 없기 때문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 거의 1차 사료에 준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죠. 자, 현존하는 최고 사서인데 이는 문신귀족의 유교적 역사 인식에 입각해서 서술함으로써 고려 중기의 사풍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따라서 삼국사기는 종교적이고 정통적인 신라의 고대 사관을 대신하여 유교 사관의 합리성을 내세웠으며 당시 귀족사의 분열과 송금 대립에서 오는 국내 불안전 속에 자기 문화의 고향을 위한 자국 역사를 재구성하려 의도하였던 점에서 역사의식 성장을 보이지만 역시 그것은 유교적 문신귀족의 입장에 사수했던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삼국사기는 상당히 뭐냐면 비판도 많이 받고 또 뭐 찬양도 많이 받던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뭐냐면 이 "삼국사기가 너무 사대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는데 또 유교 이에 반해서 또 저기 조선시대는 사대적이 아니라 너무 인제 우리는 자주적이다 하면서 비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대적이 아니라고 비판을 받았어. 조선시대 때는. 예. 그래서 너무 인제 있는데 자 하여튼 종래의 삼국사기에 대해서 유교적 사대사관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주중을 이뤘으나 근래에선 삼국사기가 김부식 개인의 편찬이나 모두 11명이 공동 편찬을 작업을 완성돼 객관적 서술이 가능했고 또 그의 사론에는 토풍이란 고려의 풍습이죠. 대표적인 게 동서불온이라든지 근친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천자의 기록으로서 봉기의 명칭을 붙였다는 점. 그 자주 자아의식이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바뀌게 되었다. 근데 종전에는 이제 삼국사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민족주의 사학자들이죠. 특히 신채호 같은 사람은 삼국사기에 쓴 김부식을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김부식은 이제 비판적이었고 인제 이 사람이 막 "사대적이다." 막 욕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인제 이런 관점을 통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토풍을 인정했고 그다음에 천자의 기록으로서 봉기의 명칭을 붙였다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주 자아의식이 높였다. 자 참고로 뒤에 이제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려사도 이제 기전체죠. 그렇지만 인제 여기에는 우리나라 그 왕들을 봉기라고 하지 않고 세가라고 하잖아요. 제후의 명칭인 세가를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봉기라고 썼던 것은 나름대로 우리는 이제 뭐냐면 '항제국에 준하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삼국사기가.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인데 삼국사기 관련된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 뿌sem이나 자료과 그다음에 구특강 자료를 바탕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후셈 내용에서 인제 보기 전에 미래인 교과서 잠깐 볼게요. 오랜만에 교과서 한번 볼게요. 92 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삼국사기를 오해와 진실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삼국사기를 인제 편찬하고 나서 김부식이 인종에게 바친 글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여기 있는데 자 선상폐하께서는 오늘날 학자들이 중국의 경전과 역사에서 능통하나 우리나라 역사는 잘 알지 못하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중국 역사서에서는 삼국기의 기록이 있으나 자세하지 않고 옛부터 전해온 고기 그러니까 이제 고기는 옛 기록이라는 뜻인데 아마 삼국사기에 이제 어떤 1차 사료를 했던 그 사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기의 내용은 빠진 내용이 많아 후대의 교훈을 주기 어렵다. 그래서 이에 인제 후대에 남겨준 역사서가 만들어야겠다." 해 갖고 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삼국사기 인제 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그 인종에게 밝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삼국사기 표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넘은 이제 삼국사의 편찬을 마친 김부식이 인종에 바친 글이다. 자 김부식은 경주 출신의 문벌 귀족이자 유학자였다. 그러니까 육두분 출신이고 신라계통의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에 대한 기록이 되게 많거든요, 삼국사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부식 안에 얘네 가문이 예전부터 내려왔던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영했던 거고 고구려 백제는 멸망할 때 기록이 많이 상실됐죠. 그러니까 자세히 적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삼국사기가 인제 그 당시 쓰여진 시점이 인제 중요한데 여기 밑에 있죠. 그는 노총의 성형천도 운동을 진압한 후 이렇게 있죠. 노총은 뭘 주장했어요? 이게 성형길지설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김부식의 입장을 때 이거는 완전히 그 계령난신이죠. 예. 그래서 인제 계령 그 난신 불어 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상하고 괴기한 거야. 그래 갖고 이걸 좀 바로잡으려면 그 유교적인 어떤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죠. 민심을 또 다독일 필요도 있고요. 그래 갖고 인제 노총 서경촌도 운동을 진압한 후에 이 모총 같은 주장한 서경 기치설 더 이상 같이 나오지 않으려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예, 그래서 쓴 것이 삼국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유교 이념을 지배 이념을 재정립하고, 그래서 개혁 불원 난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인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립하고 근간 온건한 대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친제 건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친제는 그 당시에 하진 않았고 건어원 관련된 내용 있죠. 연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해요. 지금 연어 사용하는 사람들 비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소급해서 신나라의 연어 사용도 비판하고 "어떻게 작은 나라가 연어를 사용하냐 건방지게." 이렇게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뭐 사대적인 성격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왜냐 금나라 연어를 사용하면 금을 자극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약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 만약에 이걸 신라의 연어 사용 같은 것들을 인정해 버리고 막 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봐 신라도 이렇게 연어 사용했지 않냐. 우리도 연어를 사용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금을 자극시켜 가지고 금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고, 이게 인제 뭐냐면 '송나라처럼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본 거죠.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이러한 그의 성향 때문에 삼국사기가 사대주의 경향을 지닌 신라 중시의 역사에서 인식됐는데 이게 상당히 좀 오해가 있었다, 이제가 이제 학계의 인제 요즘의 평가죠.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윗글에서 정작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선 삼국사의 편찬 뜻을 나타난 거다." 김부식이 이제 개정난신, 그러니까 개정난신 불어 초자연적인 것들은 신비한 서술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는, 이거는 공자가 말한 거야. 공자가 개정난신 불어라는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개정난신 불어 무징불신. 그래서 인제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건 뭐냐면 말하지 않고 서술하지 않고 증거에 입각해서 한다.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래도 인제 이런 거의 원칙에 따랐지만 삼국 고유의 기능을 존중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뭐 삼국이 인제 예전에 기정난신 내용을 다 뭐냐면 쓴 건 아니고 나름대로 썼어. 유교적인 표현에 따라서 인제 이걸 좀 꾸몄었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는 평가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물론 그대로 그거를 받아쓰진 않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제 뭐냐면 유교적으로 좀 합리적 본처각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동명원편 있죠. 동명원편에 있는 고주몽 관련된 내용도 여기 삼국사기에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은 좀 약간 이제 돌려서 쓴 거죠. 유교적으로 이제 좀 약간 곤쳐서 쓴 거예요, 표현을요. 예.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에 이제 고주몽 주몽이나 신라의 박격것의 건국시대도 싫었다. 자,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거더라도 그 사실이라도 있는 그대로 기술했고, 물론 이 표현 광고에서 약간 이제 유교적 각색은 했죠. 자, 그래서 인제 그대로 기록했고 저자의 평을 구분하여 서술했다. 근데 논찬을 따로 사실은 사실대로 쓰고 뭐냐면 또 논찬은 논찬대로 또 쓰는 거죠. 그 평가는 주관적 평가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뭐냐면 수리부작이라고 하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예, 공자가 말한 건데 수리부작의 원칙을 적용했다. 예, 나는 사실대로 나는 꾸며 쓰지 않고 사실 그대로 있는 대로 쓴다는 게 수리부작이잖아요. 이 수리부작의 원칙이 인제 요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그 수리부작의 원칙에 따라서 뭐냐면 쓰여졌다.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거 좀 정확히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리부작이라는 것은 논어의 수리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자신의 저술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옛사람의 설을 어 저술했을 뿐 창작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제 그 문학 작품을 쓴 게 아니라 옛날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이게 이제 수리부작인데 요 원칙에 따라 썼다는 거예요, 요 원칙에.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 본기를 똑같이 뒀으며, 그래서
고구려 봉기, 백제 봉기, 신라 봉기로 됐으며 각 봉기마다 해당 국가를 우리나라라고 다 아라고 지칭했죠. 예. 그래서 봉기는 기전체 사서에서 황제의 이제 행적을 다룬 부분이다. 이처럼 삼국사에는 삼국의 역사를 동등하게 다뤘고 중국의 역사와 대등하다는 인식을 했던 점이 흔적이 있다. 삼국사기가 사대적이고 신라 중심의 평가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요거 했던 게 이제 신채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건데 오히려 인제 조선시대는 앞에서 말했죠. 삼국사기가 너무 사대적이지 않다라고 막 또 비판을 받았어요. 예. 뭐 하여튼 있는데 자 삼국사기의 인제 그 판본 중에 제일 오래된 판본이 어디에 있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옥산서원에 있었어, 옥산서원. 그 완지를 기준으로 해 갖고 완지라는 건 완성판이죠. 그래서 완지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인제 최고 남았던 판본 그 책이 옥산서원에 있는 삼국사기야. 그래서 예전에 삼국사가 있었겠죠. 근데 없어졌고 그때 인제 여러 판본들이 인제 없어진 다음에 그 완질 지금 남아 있는 완벽한 이제 삼국사기 다 전체본에 완질이 남아 있는 거는 오래된 상거는 오래된 완지 그러니까 최고로 오래된 그 삼국사기 그 책이 남아 있는 거는 경주 옥산의 서원이다. 그전에 쓰였던 책 판본에 인쇄했던 그 삼국사기는 지금 없고요. 있어도 이제 뭐 태종 때, 태조 때 좀 남아 있는 거 일부분만 남아 있는 것만 있고 완전한 그 완질로서 뭐냐면 남아 있는 거 삼국사기 온전해 갖고 남아 있는 오래된 인쇄물은 경주 옥산소원에 보관되어 있는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러면 인제 포센 관련된 사료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483 페이지 펴 보세요, 포센. 잠깐만요. 아 이게 많이 튀어나와 갖고 요건가? 포센이 어디 갔어 얘? 아 여기 있네요. 예. 483 페이지. 음. 자 여기 편찬제와 인제 시대 상황 해 가지고 삼국사기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삼국사기는 인종 때 편찬되는데 이보다 앞서 고려 이전의 시기의 역사를 정리하고 노력은 고려 초에 있었다. 그래서 구삼국사인데 이 구삼국사도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구삼국사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다음 동명왕릉 등 후대에 인제 쓰여진 인제 뭐냐면 여러 고려시대 사서의 1차 사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그 삼국사기도 구삼국사를 많이 참조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걸 그대로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유교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뭐냐면 재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구삼국사기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이고 있어요. 고구려 계승 의식. 초창기니까 이때. 자 그 편찬 시기에 대해서는 강종 때 또는 건한 2차 침입 이전의 어느 시점에 주장했지만 근래에는 건한 2차 침입을 막아낸 후에 현종 때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 구삼국사는 헌전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고려 초의 이제 시대 분위기 속에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하게 표현했을 걸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인제 이 구삼국사기가 이제 안에 동명왕편 있죠. 동명왕편이 이제 어떤 고주몽 관련된 설화가 여기 구삼국사기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 이규보가 인제 참고해서 그걸 또 운문 형식으로 바꿔 가지고 동명왕편을 공표 그 발표했잖아요. 예 저수됐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고대적 사유를 담은 기록들을 탈락시키지 않고 널리 수록됐을 걸 보인다. 그저 단군 봉기나 동명한 봉기도 등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자, 고려가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하나의 변해거든요. 동명왕 봉기는 뭐 동명왕편이나 뭐 후에 이제 삼국사기 뭐 기록이 있는 거고 단군 봉기인데 이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단군은 그 평양 지역에서 예전부터 내려왔던 일종의 토속 신앙이었거든요. 단군 숭배 신앙이었는데 나중에 인제 고려 말때 이게 인제 구조로 내왔던 단군 신화를 상륙 유사해서 인제 뭐냐면 정리를 한 거죠, 불교식으로. 근데 요게 이때 있었는지는 아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견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발해와 발해 유민에 대한 통합 의식이 강하게 미치고 있으므로 구삼국사는 고구려 발해의 계승 의식을 담고 있다고 여겨졌다. 현존하는 이제 삼국사기는 구삼국사 여러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르다.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모총의 난을 토벌한 후 그 토벌의 지휘관이었던 김부식이 중심이 돼 편찬됐고, 인종 때 국외에서 권한을 쇠퇴하고 여진족의 군단을 새로 등장하여 고려 압력을 가해와 국내 정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국내적으로는 문벌 귀족 가운데 독주하는 이자겸의 난이 일으켜 문벌 귀족 중심 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났다. 자,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 서경이 중심이 되어 개경의 문벌 귀족주의 중심의 체제에 도전하면서 서경을 천도하고 대의적으로 고려의 사대를 요구했던 여진의 정부를 주창했다. 자, 이런 운동의 자제를 돌아가자 모총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자, 모총의 북진 정책을 주창했고 사상적 풍수 도참사를 기반했는데, 이 모총의 난을 진압했던 삼국사의 입장일 때는 이 모총이 주장하는 서경 기출신이 뭐 풍수 도참이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유교적인 어떤 입장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인제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삼국사기를 펼쳐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모총의 날 분열된 민심을 재수습하고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체제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모총의 난 이후에 썼던 것이 삼국사기다. 시점도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여러 책을 참고해 갖고 인제 삼국사를 했는데, 요게 뭐 보면 여러 가지 크게 다르다 해 가지고는 뭐 그렇게 내용이 없네. 예.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인제 삼국사기도 없는 내용을 갖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구삼국사에 대한 내용대로 이렇게 이제 1차 사전을 받아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삼국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유교적인 관점에 의해서 각색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예. 똑같은 구삼국사에 있는 동명왕 설화들 신화들, 여기 보면 삼국사기는 상당히 유교적 각색한 반면에 뒤에 인제 동명왕편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인제 옮겨 적어 갖고 인제 뭐냐면 운문 형태로 인제 썼다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구삼국사에서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인제 접근해 갖고 인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삼국사기는. 예. 자, 그 왕명에 따라 김부식이 편찬관이 되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김부식 혼자 쓴 게 아니라 11명이 같이 쓴 간찬사서예요. 국가에서 만든 그 사기예요. 저기 역사서예요. 자, 그래서 인제 그 11명의 평사관과 함께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자, 김부식은 당시 고령이었으므로 나머지 10 명의 평사관들의 편찬의 주역이 되었을 것이다. 그치만 김부식은 사료의 선택이나 각 건의 계획, 각 학문의 서문, 인물 평가, 논찬 등에 직접 관여하여 서술했을 것이다. 따라 삼국사기는 김부식의 영향력 아래 그 주도로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통론에서는 11명이 썼기 때문에 집단 서술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걸 삼국사를 기획하고 연출하고 그런 했던 것이 김부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부식 주도 썼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종 23 년에 삼국사기 완성인데, 이 책의 이제 의의가 사학사적 의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헌정한 가장 오래된 사서다. 그전에도 이제 역사책이 있지만 이제 없어졌고, 지금 존재하는 역사책 중에 제일 오래된 거는 삼국사기다. 그래서 사학사적 의의가 있죠. 자,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지금 남아 있는 인쇄물 중에 제일 오래된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요? 잠깐만. 음. 이 옥산서원에 있는 삼국사기 판본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인제 요것도 인제 구별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삼국 유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읽을게요. 예. 요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삼국사의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한번 삼국사의 구성을 쓰라고 03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일단 삼국사기는 기전체 양식이죠. 예, 기전체는 다 알 거고, 그러면 삼국사기는 뭘로 구성돼? 봉기, 연표, 지, 열전으로 구성돼 있어. 요거 쓰라고 예전에 나왔어요. 봉기라는 것은 인제 항제의 역사를 얘기한 거고, 중국에서 기준을 볼 때 연표는 이 연대표를 얘기하는 거고, 지는 특정한 부분의 역사, 열전이라는 건 일반 범인들, 일반 사람들의 역사를 적어 놓은 거다라는 거. 세가는 없죠. 예. 세가는 그 사마천 사기만 보여요. 그 보통 이제 25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마천 사기에 잠깐 세가 보이고, 중국에서는 그 후에는 세가 쓰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인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제 그 당시에 뭐 중국의 인제 이런 기념체 양식을 받아들이면서 아마 세가가 그 당시 쓰이지 않았을까. 그 봉기를 그냥 쓴 것 같아. 아니면 나름대로 한 개국 체제니까 봉기를 쓴 것도 있고 뭐 자주적 의식을 쓴 거 있고. 다만 인제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쓰이지도 않는 세가를 자칭 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마천 사기에 그래서 세가를 끄집어내서 그 뭐냐면 역대 왕들의 이제 그 역사를 세가를 너무 표현한 거 표현해서 쓴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봉기의 분량의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한국서 열전 위주의 중국 사서와 크게 다른 점이다. 봉기 비중이 되게 높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정치, 천재지변, 전쟁, 외교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당시 삼국의 정치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는 제사, 뭐 악, 색복, 거기, 기용 등등의 이제 8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 열전은 69명의 개인 전기가 실려 있다. 자 열전은 김유신 이하 신라인들이 치우쳐 있었으며 백제 고군에 대한 배려가 적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신라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많은데 반해서 백제와 고구려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예. 남아 있는 게 없죠. 그렇다고 만들어 가지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인제 그 삼국사기에 썼던 김부신도 그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있어. 백제와 고구려 기록이 없다고. 예. 그래 갖고 이제 심지어는 봉기에 썼던 내용을 열전에다가 인제 옮겨 줬고 인제 쪽수를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예. 자 삼국사기는 체계적인 서술 방식을 택해 많은 역사적 사실을 정리함으로써 삼국시대에 인제 우리 역사를 재구성하게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편찬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뭐냐면 지금 최초 이제 현존하는 최고의 이제 역사서인 방면에 또 이런 역사적 의미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업 유사도 인제 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읽고요. 예. 형성 관련된 내용이니까 읽고 그다음에 역사 의식을 좀 볼게요. 삼국사기는 모청에 나눠 표현된 사상의 동양과는 상이한 입장에서 편찬한 것이기에 북진 정책을 강조한 고구려 계승 의식보다는 신라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강조했다. 구체를 살펴보면 신라가 사대하는 나라로서 독자적 연호를 제정함을 사용함이 옳지 않다고 논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연호 제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어떻게 조그만 나라가 감히 연호를 제정해 이렇게 이제 했고 자 그다음에 인제 그 고구려 멸망이 그냥 중국에 대한 불순한 태도 때문이라고 했고 백제도 설립 의혹을 하지 않고 전쟁을 삼아 대구 거짓말한 죄를 지었다고 했다. 그리고 삼국이 각각 독자적 연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있는 이상 독자적 연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묵살하려고 했다. 예. 그리고 이제 삼국에 관한 평등하게 서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라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 많고 통일 신라에 대한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기술되면서 곡을 계승했던 자체는 발해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신라 중심을 계승했던 증거죠. 물론 이것도 하나의 견해예요. 다른 견해도 존재해요. 왜냐하면 봉기에 보면 신라 봉기가 많긴 하지만 이건 신라가 인제 고구려 백제 부에서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거고 실제로 삼국시대만 따 놓고 보면 오히려 봉기의 이제 건수는 고구려 백제가 더 많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신라 계승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근데 요게 갑자기 이게 들어간다는 게 좀 약간 그러긴 해요. 여기는 다 신라에 계승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걸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집어넣은 거를 왜 이렇게 집어넣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의도도. 그다음에 요것도 인제 따로 묶어야 되겠죠? 요것도 인제 요거죠. 신라가 인제 연어 사용하는 것을 인제 옳지 않다고 하고 당연히 요거하고 연결돼서 인제 좀 얘기하고 신라에 계승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는 요거하고 그다음에 예 신라에 유리한 해석도 있다. 이렇게 인제 있고 자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게 같은 카탈로그를 이렇게 해 놓고는 여기 구체를 살펴보면 하면서 신라에 계승했다고 하면서 요 부분하고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연호 사용 관련된 내용을 인제 얘기한 것 같은데 사대 의식하고 연결돼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신라 계승은 요거하고 요거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요거는 그 사대 의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비판 내용이겠죠. 예. 이런 것들이고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한 이 삼국사기는 풍수지리나 정통적인 사유체계에 대한 비판하고 유교적 합리주의를 표방했다. 예.
개혁 불언난신, 무징불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인제 정치의 교훈을 위해서 유가적 입장을 견지하고 그에 합당한 사실의 선택을 윤문을 강함으로써 윤미라는 것은 원래 글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유교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야, 아름답게. 아름답게 유교적 기준에서 다시 각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강함으로써 고대적 사회를 표현한 신앙에 대한 기독과 불교 세계가 입각한 생활상에 대한 기독을 모두 배제했다. 자, 물론 그게 이제 약간 가장된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문왕의 거시기는 되게 컸다." 뭐 이런 식의 인제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쪽에 "정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좀 약간 순화했지만 물론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긴 있죠. 이거 이제 김춘추가 뭐 "먹을 때 많이 먹었다."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인제 사람들이 물론 그건 팩트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왕은 거시기도 크고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고대인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역사적 사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있는 그대로 사실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고대인의 사유 세계를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삼국사기는 그걸 좀 약간 그 어 각색해서 썼어. 예,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인제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록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인제 뭐냐면 운문을 가하면서 이렇게 각색을 시키면서 고대인의 어떤 사고방식을 뭐냐면 배제시켰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신화에 대한 비판 전시 결과 단권 조선을 삭제하게 만들었고요. 물론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도 있어요. 이거의 비판에 대한 또 역비판도 있는데 삼국 사기 자체가 삼국의 역사를 쓰는 통사가 아니라 단대사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당연히 쓰겠고 근데 고조선은 삼국이 아니잖아. 어. 그 이전의 역사죠. 통사가 아니고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단대사이기 때문에 고 단권조서 삭제했다고 해서 이걸 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반론도 있어요. 그다음 무징불신이라는 증거주의의 정신이 사만의 역사를 매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예. 그냥 연표에서 기자조선과 융화조선을 실제로 가볍게 언급하면서 박격거세 신라 건국의 국사의 시발점을 적극 인정했다. 그래서 마치 인제 박격거세가 신라가 인제 최초 건국한 것처럼 기술돼 있죠. 그래서 신라가 먼저 백제 고구려에 비해서 뭐냐면 건국했다 시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최근에 보면 유물 유적을 통해서 신라의 건국 연도가 고구려 백제보다 더 빠르다는 걸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다만 신라가 인제 나라를 커가는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보다 좀 늦었죠, 성장 속도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조선 소원하게 다루어 고조선 내부의 성장한 고주몽 이전의 고구려의 존재를 몰각하였다. 이거는 이제 아마 인제 고구려 이전에 고주몽 이전의 고구려는 보통 원고구려, 북한에서 원고구려라고 하는 원구조라고 하죠, 원구조. 예. 그리고 구려 이걸 인제 얘기하는 것 같아. 맥족이 세웠던 그 고구려 이전의 그런 원구적 구려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결국 그는 유교적인 문명 국가 단계부터 역사만을 기술하고자 한 것이고 그 이전의 한민족의 이제 고유 문명을 서술 대상을 제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굳이 여기를 삼국사기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죠. 예. 그래서 뭐 관련된 것들은 좀 언급할 수 있었겠지만 예, 삼국사기 자체가 단대사이기 때문에 굳이 고조선에 초점을 맞춰 갖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외시켰거나 예, 요렇게 인제 했다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예. 자, 삼국사기는 서술 체제나 서술 내용의 책에 있어서 진일보한 면도 갖고 있다. 으나 역사 의식 측면에서 신라 계승을 강조했고 정통 사상이나 고대 관념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신라를 계승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설이 있으니까 좀 이것도 또 비판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이건 아마 저자의 견해일 것 같아요. 앞에서 했지만 공기의 기술에서 볼 때 삼국 시대를 볼 때만 볼 때도 고구려 백제 기술이 더 많았고 신라의 기록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자료가 그것밖에 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고 또 아국이라 해서 신라 백제 고구려를 다시 또 동일하게 우리나라 인식했다는 거 또 볼 때 신라 계승을 강조했다는 건 좀 안 맞다는 의견도 있어요. 예, 이 사람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밑에 인제 이전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좀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고려 이전의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역사의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술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두 사서는 신라를 중심으로 서술됐고 발해사가 거의 기술되지 않은 점은 일치한다. 공통점이죠. 신라를 중심으로 서술했고 발해사를 이제
거의 기술하는데 공통점인데 요것도 이제 견해니까 이사의 견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 관련돼서 구뚜껑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 보기 전에 어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 제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예 80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80 번이에요. 자 구뚜껑을 좀 보겠습니다. 예. 484 페이지 볼게요. 484 페이지. 한국사기 부분만 이제 좀 재서 보겠습니다. 자 고려 초기에 봉기만 있는 편년제 사서로서 고구려 고려 정통을 내세운 그 구삼국사가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단편인 동명왕편과 그다음에 제왕옹기 등이 예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요 삼국사에서는 동명왕 선화 신화와 관련된 내용이 요게 동명왕편이나 제왕옹기에 전해졌고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고려 초에 고구려 계승론과 북진정치의 포방, 민간 신앙의 선행, 그다음에 선행, 발해 유민들의 포섭 같은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걸 보인다. 또 최승로가 오조 정정편에서 성종 이전의 5명의 왕을 평가한 내용이 있어. 거기에 이제 유교적 역사 인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출발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야 고려 중기 인종 23년에 유교사관으로 우리나라 고대사를 체계한 삼국사기가 김춘 김부식의 주관하에 편찬되어 현재 전해지고 있다. 자, 이 책은 김부식 고대적 체질의 이자겸 세력, 고대적 체질의 이자겸 세력과 그다음 풍수리설 같은 민간 신앙적인 체험과 서경준 씨의 지방 세력을 바탕한 모총의 세력을 제거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후에 고려 초기에 구삼국사적 역사의식을 전환시키는 목적. 구삼국사기는 그 고구려 중심의 이제 역사 계승이시죠. 근데 여기에서 인제 신라 계승의 역사의식을 전환하려고 했다라는 거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게 신라 중심이다 아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학계에 인제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여기에는 신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인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하여 인제 중국 정사체 기술 서술 방식인 기전체 체제를 도입하여 봉기, 열전, 지, 연표 등 다양한 역사적 체험을 포괄하고 있다. 자 논차를 따로 주어 주관적 서술을 제한 구별하고 상국을 모두 우리로 서술하는 등 객관적 합리적 입장을 표방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전의 조선의 유민들이 조선의 유민이란 고조선 그 계통의 유민들이야.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아니면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유민들 고조선 유민들이 계속 남쪽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철기 문화가 이제 확산이 됐고 자 이전에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누어 거주하면서 육촌을 이뤘다라고 하여 고조선 등이 존재한 걸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고 삼국시대의 단대사를 편찬함으로써 우리의 상고 자체를 무의미하게 평가하는 결정적인 변함도 가져왔다. 또한 신라를 정통국가로 파악하여 열전과 지의 분량에서 엄격한 차이가 나게 하고 고구려 백제는 중국 쪽 사료에 주로 이용했으며 신라 국가 성립 기년이 고구려보다 앞섰다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사료를 이용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또 비판도 있죠. 예. 앞에서 한 것처럼 기록이 없었다. 아. 그냥 기록이 없다 보니까 중국 쪽 기록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유물 유적을 통해서 신라가 세워진 연도가 상당히 빨랐다는 걸 이제 알려지고 있죠. 예. 뭐 이거는 인제 그 뒤에 인제 그 내용이고 자 이 밖에 부족 서사와 불교 서사 같은 정통적 생활 체험에 담긴 기층 공동체 체험을 유교 사관에 맞게 고치거나 탈락시켜 고대 문화의 전체의 내용을 빈약하겠다. 자 이는 중국과의 사대 외교를 강조하는 등 유아 독점적 국가의식 수준의 세계를 극복 유아 독점적 국가의식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만 잘났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사의 전반적인 역사 소설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남의 어떤 시선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 이제 잘났다는 국뽕적 의식 이게 유아 독점적 국가의식이라고 보시는데 이 고대 시대 때 역사서에 많이 그런 의식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물론 정확한 이 고대 사서가 지금 남아 있지 않아서 파악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인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자 하여튼 그 극복했다는 사대적 세계관이 초래한 문제점이 있다. 국뽕은 극복했지만 너무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를 무시하고 남을 이제 치우치는 중국을 사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이런 연후에서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을 확립한 기념비적 저술로 기록되길 받았으나 그의 사후 20 년이 못 되어 새로운 비판적 입장이
역사 의식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뭐냐면 동명왕평하고 삼국유사죠. 그래서 이게 동명왕평 삼국유사는 사국사기를 비판적으로 계승할 건 계승하지만 그걸 이제 뭐냐면 우리의 예전의 정통적인 문화를 또 그대로 복원하는 데 뭐냐면 상당히 활용했다. 어 그 복원해서 서술했던 데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거기 보면 중국의 역사 서술체가 좀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이거는 중국사하고 이제 뭐냐면 관련돼서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제 역사 서술 관련돼서 좀 보시면 될 텐데 일단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기전체는 사마천 사기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중국의 통일 왕조인 한이 건국되자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사가 요청되어 나타난 체제이다. 자, 역사의 중심자인 제왕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는 봉기와 중심을 떠받치고 주변 질서의 신화 역사의 세가, 그다음에 역사 흐름에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대응하는 개개인의 정인 열전, 그리고 문물 제도의 항목별 문화사인 지, 그다음에 시간적 공간적 연결성을 파악하는 표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근데 이제 이 세가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지만 사기에만 있고요. 뒤에 25사에서 기전체를 만들 때 사기를 제한 나머지 그 24사는 없어요. 빠졌어. 그래서 방고의 한서부터 빠져버렸죠. 아마 인제 제후가 상당히 이제 권한이 약해졌기 때문에 뺀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고요사에 할 때 기전체 할 때 세가를 집어넣죠. 그 예전에 사기에 있는 세가를 끄집어다가 우리가 제후의 역사니까 그냥 제후국이니까 그 세가를 이렇게 집어넣 넣었던 거죠. 자, 거의 인제 모든 정사에서 기전체가 사용되면 정사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이제 편년체는 연대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체제인데 기전체가 단대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시간적 공간적 단절 없이 지속적 원칙을 가진 사관으로서 통사를 수술할 때 주로 뭐냐면 편년체를 쓰죠. 물론 그 사기같이 그 뭐냐면 그 통사도 있어요, 기전체 중에. 근데 되게 기전체는 단대사예요. 한서부터는 계속 단대사였잖아요. 그래서 주로 인제 편년체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주로 이게 편년체는 통사를 쓸 때 많이 이용했다. 그 대표적인 게 북송 때 이제 사막에 있었던 자치통감이죠. 그리고 그전에 이제 춘추, 춘추도 일종의 공제 춘추도 편년체야. 예. 그래서 이제 자치통감이 시작된 이제 그 통감체는 편년체 일종이다. 그래서 강목책이 있는데 이것도 크게 보면 편년체지만 이제 따로 분류하고 있죠. 강목이라는 건 성리학적 기준에 따라서 그 좀 약간 성리학적 기준에 맞으면 강이라고 해서 큰 글씨 쓰고 맞지 않으면 목이라 해 갖고 그 자체가 인제 뭐냐면 성리학적 가치 기준에 다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자치통감을 성리학적 기준에 따라서 강목체 형식으로 쓴 것이 북남성의 주장의 자치통감 강목이죠. 예. 통감 강목이라고 주셔서 얘기하죠. 예, 도독사 간에 입각해 명분과 의리로서 법례를 만들고 중요한 건 강으로 큰 글자를 쓰고 부수적인 거는 목으로 작은 글자를 쓴 체제다. 자, 기사본말이 있는데 기사본말 관련된 내용도 중국사에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최초의 기사본말은 남송의 원주가 썼던 통감 기사본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자치통감을 다시 재편집해서 사건 중심으로 이제 썼던 것이 이 통감 기사본말이죠. 기사본말에서 시작되는데 사건을 유형별로 나누어 사건의 계기를 분명히 구분하는 서술체로서 기전체 사건 중심, 편년체 연대 중심의 역사 파악의 단점을 극복하는 그 체제였다. 그래서 이제 기전체, 편년체, 그다음 통감체, 어 강목체, 그다음에 기사 본말체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요. 각각의 그 정건대 시대의 역사 소설의 특징들하고 어떤 책이 어떻게 이제 쓰여졌는가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어 공부를 해 주셔야죠. 근데 요번에 고려사 전후나면 뭐 편년체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인제 한번 살펴봤으니까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시 인제 한국사 통론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나온 게 뭐 삼국유사, 뭐 동명왕평 뭐 그런 것들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고종 때는 승려 각훈이 망명에 따라 편찬한 것이 해동고승전이다. 자, 해동고승전은 교종 입장에서 편찬 불교사요. 반대로 인제 삼국유사 같은 겐 이전에 썼죠. 가지산파. 그러니까 선종 입장에서 쓴 거고요.
그래서 불교다는 점에서 삼국사가 그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예 이렇게 있고 그 뭘 같이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 그 불교사가 저에서 삼국사의 그 성격을 같이 한 것이 이게 뭐 무슨 이게 불교사가 아니잖아. 삼국사는 유교인데. 근데 아마 인제 이 같이 한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인제 이게 신라 중심이고 아니면 이게 왕명에 의한 간찬사서이기 때문에 삼국사기고 이것도 이제 해동고승준도 왕명에 의해서 했고 그 의미에서 같이 했다는가? 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주는 요기도 달았는데 우리가 읽은 논문까지 다 찾아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나 고려국에는 이러한 유교 사관에 대항하여 한국의 고대사를 자주적으로 입장에서 이해하는 새로운 경향이 일어났으니 그래서 무신난 후의 사회적 혼란과 대몽황제의 위기를 경험한 지식인들이 나름대로 민족적 자주의식을 표현한 거다. 자 이때는 인제 뭐냐면 예전에 사만일통 사상이 있었죠. 그 이 사만일통의 사상에 따라서 인제 무신 정권기 때에 고구려, 백제 그다음에 신라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만은 되게 중앙 권력이 강할 때 인제 있고 일통은 중앙 권력이 강할 때 있고 사만 의식은 이제 분립된 역사 의식은 이렇게 중앙 권력이 약할 때 인제 나타나는데 이런 사만이나 분립된 역사 의식이 무신 정권기 때 이런 반란들과 연결돼서 나타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청산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뭐냐면 원나라의 공격이죠. 몽골족의 침입. 그래서 몽골족의 침입에서 외부의 침입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안으로의 이제 뭐냐면 응징력이 커지죠. 그러면서 사만 의식이 척결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거슬려다 보니까 뭐가 부각이 된 거예요? 예. 당연히 당군이라는 존재가 부각되면서 당군이 예전에 구전을 내었거든요, 당군 신하들이. 근데 이걸 기록을 한 게 삼국유사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무신정권기가 이제 외구와 그러니까 무신정권기가 이제 몽골족과 싸우면서 진취적인 기상들이 더 강조되잖아, 자주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라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제 고구려 계승 의식이 인제 부각이 되죠. 초창기 때 신라 나타났던 고구려 계승 의식이 신라 계승 의식에 의해서 잠 그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무신정권 이후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요게 인제 표현된 것이 동명왕평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볼게요. 자 고종 때 이규보가 지은 동명왕평과 충렬 때 이어진 상공유사 이상 그다음에 이승우가 졌던 제왕옹기 등이 자고의 역사 정통에 대한 강렬한 자부의식을 나타낸 것이 그것이다. 특히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그 한국 고대에서 엮은 사서지만 삼국사 그 성격이 판이하다. 삼국유사는 이제 삼국사기를 보조해 준다고 해서 유사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보조를 넘어 가지고 좀 비판적으로 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지만 불교사관에 입각해서 불교의 신성성 개념을 받아들여서 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사대적 유교사가 입각한 편찬한 기전체 사서인 삼국사기에 비해서 삼국사는 그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사서와 야사를 많이 수록됐고 특히 당군을 민족의 시조로 받드는 자료의식을 간직했다. 아파 인제 일통사만 의식이 해체되면서 이제 일통사만 의식이 해체되면서 우리 민족이라는 동포의식이 형성됐고 사만을 거스르 올라가면서 그전에 있었던 이제 역사를 찾다 보니까 고조선의 당군이 부각됐던 거죠. 예. 자 이는 제왕기가 이제 역시 우리나라 역사를 당군으로 거슬렸고 동명왕편에서도 동명왕을 고구려 건국 역사를 추켜오는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서사시를 지는 것이 뭐냐면 민족의식 표현이다. 그러니까 제왕기나 이 동명왕편이나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인제 역사서를 어 시문 형태, 운문 형태로 정리를 한 거야. 지금 보면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게 보면 만화책으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읽기 편하게 이렇게 시문으로 이렇게 운문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자세한 내용은 저희 나중에 인제 국토과학이라든지 그 국부생 읽을 때 같이 또 보기도 하고요. 자 이들의 역사가는 우리 고유의 신화, 전서 등을 그 신기한 그 사실들 있는 그대로 쓰면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건을 비판하고 고대사의 소박한 원형을 그대로 포출한 자아의식이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비판적으로 나왔다. 예. 근데 주의할 건 삼국사기를 다 부정한 건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삼국사기를 비판적으로 계승했고 삼국사기가 유교적 합리주의를 내세운 반면에 이들은
이걸 비판적으로 또 계승하면서도 뭐냐면 신성성이라는 개념으로 뭐냐면 또 뭐냐면 서술됐죠. 예. 그래서 이제 유교 예전에 이제 중국의 요순처럼 이런 사람들 보니까 범인이 아닌 신성한 이렇게 걸출한 사람들은 신성하고 기이한 것들이 많이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동명왕편이라든지 동명왕이라든지 잠깐만요. 이게 자 동명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할 때 신기하고 기이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요순처럼 이렇게 신성한 일이 많이 기이한 것들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인제 우리 조상의 단군이나 동명왕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인제 삼국유사기에서 강조한 개적 분신 뭐냐면 개적 난신 불업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뭐냐면 하면서 유교의 어떤 신선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유교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합리주의 사관을 뭐냐면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유교의 신선성을 개념을 또 받아들이고 또 불교적 요소를 통해서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인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편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적인 이제 사관들이 등장 성리학하면 대의 명분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신흥사대부의 대도와 함께 삼국사기의 정통을 이은 유교 사관이 다시 발달했다. 예, 충녕왕 때 원부가 지었던 이제 편찬 고급론가 정가신이 지었던 이제 천주 긍경록가 충정왕 때 민지가 저수한 이제 본조 편년 강목 공민왕 때 편찬한 이재현 사약 등인데 이런 책들은 지금 남아 있진 않아요. 예. 다만 인제 후에 고려사를 편찬할 때 고려사 조조를 이제 편찬할 때 참조가 됐을 거로 판단하고 있고 일차사의 역할을 했을 거라 보고 있고 특히 논찬 같은 거 있죠, 논찬. 평가 같은 거. 평가는 당대에 인제 어떤 논찬들을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고려사나 고려사 조조나. 이걸 할 때 이제 여기 뭐냐면 얘네들의 이제 해석들 사건에 대한 어떤 평가 내용이 여기에 많이 반영됐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들 사서들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거기에는 점차 정토의식과 대의 명분을 존중하는 성리학적 사관이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을 띠고 있다. 그래서 고려사나 고려사조의 이들 책들을 인용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동명편 제화옹기 그다음에 삼국유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봤고요. 관련된 이제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구특강이나 심부생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요. 예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다음 주에요.